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의 마지막 시간,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체로서의 생명 시스템이나 아니면 좀 확대해서 생물권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유전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유전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그 전 세대 혹은 전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생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원의 제목이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학습 목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유전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DNA의 유전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저장되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유전 현상에서 DNA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해서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할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154페이지를 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그러니까 DNA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흐름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암호로 된 편지 쓰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암호로 된 편지 쓰기는 숫자 3개로 된 암호인데요. 숫자 3개가 각각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이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3개씩 읽어서 이렇게 3개씩이요. 3개씩 읽어보면 그것에 대응하는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어떤 글을 썼는지를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1, 2, 4입니다. 첫 번째가 그럼 이응, 그 다음에 3, 1, 4면 유, 그 다음에 1, 3, 1이면 유, 이응, 아니 지읒이요. 지읒. 그 다음에 213이면 그 다음에 112면 니은 해가지고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숫자가 자음과 모음을 지정하는 것처럼 우리 DNA가 유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용어를 자주 쓰는데 그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전 형질 혹은 형질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형질이라고 하는 건 뭐 눈동자의 색이나 머리카락 모양, 뭐 곱슬머리냐, 뭐 눈이 파라냐, 아니면 머리카락이 뭐 금발이냐, 갈색이냐 이런 것처럼 생물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 이것을 바로 형질, 유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질을 결정짓는 정보가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바로 유전자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이제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하고 그 유전 정보는 바로 DNA의 특정한 부분에 이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DNA는 무엇이냐? DNA는 물질의 이름입니다. 세포의 핵 속에는 DNA가 굉장히 길게 생긴 분자죠. 이 분자가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단백질 이렇게 있으면요. 단백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DNA 분자가. 그러니까 그냥 길게 있는 것보다 단백질을 이렇게 싸고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긴 분자를 유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단백질을 싸서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염색산인데요. 염색체가 분열하면 그것이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땅땅한 염색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가 이제 쭉 본다면 단백질을 싸고 있는 길다란 DNA 분자가 되는 거고요. DNA 분자 중에 일정한 부분, 어떠한 부분이 이제 고유한 특성, 뭐 눈의 특성을 나타낸다, 혹은
머리카락 색깔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로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DNA 분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예,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기다란 중합체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길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길게 뉴클레오타이드가 그 다음에 그것에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염기가 다른 한 가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DNA죠. 그럼 이제 DNA의 일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 유전자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까요?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어떠한 유전자 DNA의 어떠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페닐알라닌의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애가 축적되면 뇌가 손상되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유전자 이상으로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병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에 이상이 생겨서 적혈구가 찌그러지고 산소를 잘 운반하지 못하는 빈혈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병의 경우에는 유전자 이상으로 헤모글로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효소가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이상이 생겼다. 즉 유전자 이상으로 효소,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이상이 생겼는데요. 얘네들은 모두가 다 단백질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즉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단백질의 이상으로 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유전자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특정한 유전자에는 어떠한 특정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와 단백질 사이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DNA 분자가 이렇게 있죠. DNA 분자가 있으면 DNA 분자의 특정한 부분, 유전자에는 특정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유전 정보에 의해서 어떠한 단백질이 생성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형질이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의 일정한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에 바로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핵에 염색체가 있고 그걸 확대해서 보면 염색사가 똘똘똘똘 뭉쳐있는 건데 그 염색사는 바로 DNA 되게 길다란 분자가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때 DNA 길다란 분자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가 바로 유전 형질에 관여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갈색 눈동자가 나타나는 것은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라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단백질에 의해서 멜라닌이라는 아이가 많아집니다. 그럼 그 멜라닌이 색소이기 때문에 눈동자의 색깔이 갈색이 되죠. 반면에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아이는 유전 정보에서 멜라닌을 합성하게 하는 효소의 분비가 적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이 적어지고 그래서 파란색 눈동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생명체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세포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조절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요. 모든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핵 속에 동일한 유전자가 있어요. 즉 이게 DNA가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1번부터 23번까지
염색체가 있고요. 그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가 다 동일해요. 그런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유전자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발현된 것이 바로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어떠한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어떤 세포는 뭐 케라틴 유전자만 발현시키고 어떤 애는 헤모글로빈에 대한 것만 발현시키고 어떤 애는 근육에 대한 것만 발현시키고 어떤 건 뭐 인슐린에 대한 것만 발현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조절함으로써 생명 시스템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정보. 그리고 이 정보에 의해서 어떠한 단백질이 합성됨으로써 유전이 발현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이제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그 과정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생명 중심 원리는 뭐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즉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해서 단백질 합성까지 가느냐를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DNA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직접 단백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RNA라고 하는 이것도 핵산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배웠죠? 예, RNA로 일단 전달이 됩니다. 이 전달되는 걸 전사라고 합니다. 뭐 복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DNA에서 필요한 정보를 RNA에다 복사시켜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RNA가 이제 리보솜으로 가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게 됩니다. 이처럼 RNA에 있는 정보를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가 단백질이 되기까지는 DNA의 정보가 RNA로 전사되고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정보가 단백질이 합성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형질이 발현되는 거죠. 그림으로 살펴본다면요. 일단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DNA 그리고 이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운인데요. 이 DNA는 분자가 되게 커서 핵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일부분을 RNA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것을 전사라고 하고요. 이 전사는 핵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된 RNA는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리보솜에서는 RNA가 가져온 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쭉쭉쭉쭉 붙여서 바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고 핵 밖을 세포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번역은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센트럴 도그마 생명 중심 원리를 하나하나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DNA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DNA가 이렇게 있습니다. DNA가 있으면 여기 염기가 있죠. 바로 염기의 순서요. 염기의 이제 DNA 4가지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 순서, 염기 서열이 바로 유전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DNA 특정 부분의 염기 서열을 바로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전자의 본질은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이 되는 거죠. 즉 여기가 TGG, TTT, CGC냐 아니면 여기가 뭐 AAC, 뭐 GCA 뭐 이런 식이냐 이 순서가 바로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DNA 특정 부분의 염기 서열을 이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염기 서열을 유전자라고 했을 때요. 유전자 하나하나가 그럼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서 그 하나하나에 의해서 정보가 저장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염기가 한 개 한 개마다 어떠한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3염기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의 연속된 염기를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DNA의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로 결정되고 단백질의 기능은 바로 아미노산의 서열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즉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특정한 아미노산을 어떠한 순서, 종류, 그 다음에 그것의 순서를 결정짓는 정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어쨌든 간에 DNA의 염기 서열이 그 아미노산을 다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기를 몇 개씩 써야지만 이런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하는 암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염기 하나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라고 하면 염기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라고 하면 4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밖에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염기 하나하나씩이 하나의 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염기 2개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 걸까 해보면 일단 A, G, C, T니까요. A, G, C, T. 그러니까 첫 번째 게 A인 거. 그래서 AA, AG, AC, AT. 이런 식으로 해보면 4, 4, 16. 16종류밖에 이 경우에도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한다면 적어도 염기는 3개씩 써야지만 3개씩이라는 건 첫 번째 자리에 4가지 종류의 염기가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도 4가지 종류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리에도 4가지 종류가 올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4의 3승. 이처럼 염기가 3개씩 쓰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것을 바로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하고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DNA 유전자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에 있는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런 암호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DNA 염기 서열에서요, 바로 3개씩이요. CGA 뭐 이렇게 3개씩이 바로 아미노산의 종류를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만일에 여기랑 바뀌었다면 이 밤색 아미노산이 앞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니까 단백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이 곧장 단백질로 만들어지지가 않죠. 일단은 RNA로 복사,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 과정 중에 두 번째, 전사라고 하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핵 속에 있는 DNA 염기 서열을 일단 RNA로 이제 옮겨 놓는 과정입니다. 그걸 전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전사가 되려면요. DNA가 이렇게 2줄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2줄이 있던 걸 한 줄로 이렇게 풀어요. 한 줄로 풀어서 이 한 줄, 이걸 보통 주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얘를 전사할 주된 가닥입니다. 이 주형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합성되면서 와서 붙는 거예요. 즉, 이제 DNA가 2줄이에요. 그 중에 한 줄이 A, G, C, T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결합을 하는 상보적인 염기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A의 상보적인 건 바로 T죠. 근데 RNA는 T 대신 뭘 가지고 있죠? 유라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라실이 여기 붙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G는 C, 그 다음 C는 G, T는 A. 이런 식으로
DNA 염기 서열에 해당하는 상보적인 RNA의 염기가 쫙 와서 붙음으로써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DNA가 뭐 A, T, T, G, C 이렇게 된다면 얘랑 상보적인 U, A, A, C, G 이런 식으로 염기가 와서 쭉 합성되면서 RNA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일단 DNA가 두 줄이 있죠. 두 줄이 있습니다. 이 두 줄이 있고 이거가 풀어지면서 아랫게 주형이에요. 아래 주형을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염기가 와서 붙음으로써 이제 RNA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RNA는 바로 DNA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한 그런 RNA 조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DNA에서 염기 3개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죠. 그럼 복사된 RNA의 염기 3개도 바로 DNA가 가지고 있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RNA가 3개씩 해서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바로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돈은 바로 3염기, RNA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염기 해서 4의 3승인 64가지의 언어가 바로 이 암호가 특정한 아미노산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이라 그랬죠? 20종인데 암호는 64개예요. 그래서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프롤린이라고 하는 요 옆에 있는 게 바로 64가지의 암호인데요. 프롤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염기는 4가지나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걸 지정하는 것도 이렇게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메사이오닌이라고 해가지고요. 게시코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UH라고 하는 건 종결 코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끝내라. DNA 분자가 되게 길다 그랬죠. 근데 DNA를 몽땅 다 전사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라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끝내라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RNA의 염기 서열을 바로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DNA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RNA로 전사되죠. 그럼 그 RNA가 핵 밖으로 빠져나와서 리보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리보솜에서는요, RNA가 가지고 있는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이제 가져와요. 필수 아미노산 먹어야죠. 필수 아미노산 세포로 들어가서 그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걔를 순서대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리보솜에선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RNA 가닥이 C, G, U 이런 식으로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면 3개씩이 코돈이죠. 이 3개씩을 읽는 거예요. 바로 리보솜이. 이 3개씩을 읽어가지고 코돈에 대응하는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쫙 붙여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 그러니까 생명 중심 원리를 쭉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 정보 바로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가 됩니다. 이러한 유전 정보가 DNA에서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가 되는 거죠. RNA로 전사가 되는 건 이제 DNA가 풀리면서 그 중에 한 가닥이 주형이 돼서 얘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는 염기가 와서 붙음으로써 이렇게 RNA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RNA는 핵공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핵공을 빠져나와서 리보솜으로 가게 되면 이 리보솜은 DNA가 가지고 있는 3염기 조합에 해당하는 바로 코돈을 읽어요. 코돈을 읽고 그 코돈에 해당하는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하나씩 착착
가져와서 얘네들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던 그런 거 있죠. 바로 DNA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그 단백질은 뭐 효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근육을 만든다든가 머리카락을 만드는 등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생명 중심 원리, 즉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RNA로 전사하고 그것이 리보솜에서 번역되는 과정을 교과서 158페이지 탐구에서 직접 전달하기, 암호 전달하기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직접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네, 과학자들은 이러한 유전자를 그 다음에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암호를 이제 연구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명이 연속적으로 생식 과정에서 DNA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여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남기는 그런 생명의 연속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나의 개체로 생각을 한다면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긴다거나 아니면 종에 확대해서 종으로 넘어간다면 하나의 종이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때문인데요. 과학자들은 어떤 것들을 연구를 했냐 하면요. 다른 인간 말고 다른 생명체에 있는 유전자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 부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정보 있었죠. 이거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모두가 다 고코돈이 바로 뭐를 지정하는 코돈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모두 동일한 유전 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사람과 대장균으로부터 세포를 DNA를 각각 추출해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해가지고 유전자를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DNA에서 인슐린과 관련된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그 대장균의 DNA에 붙여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유전자를 DNA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대장균을 증식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균이니까 되게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난 대장균에서 바로 사람의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람의 유전자가 DNA에 가더라도 똑같이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장균에서 똑같이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는 사람과 대장균의 인슐린에 해당하는 유전 암호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진화해와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조상이 똑같기 때문에 유전 암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바로 생명공학의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확인 문제를 풀면서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DNA에서 아미노산 하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부호는 염기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바로 3염기 조합해서 3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한자로 된 희귀한 고문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 원본을 한글로 된 책으로 바꾸는 과정을 유전정보의 전사와 번역에 비유하여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 희귀한 고문서예요. 한자. 그것을 한글로 된 책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일단 한자 그 고문서를 곧장 가져와가지고 막 번역을 하면 그 고문서가 아무래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고문서를 복사합니다.
그럼 복사한 다음에 그 복사한 걸 가지고 나와서 번역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자로 된 고귀한 희귀한 고문서는 바로 DNA가 되는 거고요. 얘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면 바로 그게 전사 과정이 되겠고요. 그 복사한 걸 가지고 한글로 바꾸면 번역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체에서 정보의 흐름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